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애덤 그랜트 이분의 책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애덤 그랜트 이분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이며 와튼 스쿨에서 7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연소 종신 교수라고 합니다. 이 다시 생각하기,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불변의 진리, 자기만의 확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아마 그런 확신들은 맞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무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그런 자기의 믿음,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도 잘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졌을 때 그런 것들이 편하죠. 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편한데,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인지적인 게으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식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습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불편하고 성가시게 그런 과정들을 의심하려 들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너무 늦어버린 상황을 맞이한다. 이 책이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이제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나 의견은 버리자는 것과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의 자아감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시 생각하기 기술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분명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인생에서 행복을 누릴 보다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다시 생각하기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보다 적게 하는 지름길이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도구들 가운데 어떤 것,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버릴 시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이 본문 내용 중에 가장 좀 임팩트가 있는 부분들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전문성의 긍지를 느끼며 자신의 믿음과 의견을 고수하는 데 자부심을 가진다.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질 때 보상을 받는 안정된 세상이라면 이런 접근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데 있다. 이런 세상에서는 생각하는데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다시 생각하기에 써야 한다. 정신적인 마력은 정신적인 재주를 보장하지 않는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마음을 바꿀 동기가 부족한 사람은 다시 생각할 많은 경우를 놓쳐버리고 만다. 연구에 따르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세상의 패턴을 보다 빠르게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었던 여러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인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을 보완하는 데 그만큼 더 애를 먹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보다 더 깊이 설교할 이유와 자기가 맡은 소송에서 보다 더 열정적으로 따질 이유,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정치적 공세에 힘을 보탤 이유를 찾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에 젖어 있어
결과론적인 오류를 깨닫지 못한다. 사람이 과학자 모드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이 화석화된 이데올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정답이나 해법을 미리 정해두고 시작하지 않고 수수께끼와 의문을 풀어나가면서 정답이나 해법에 한 걸음씩 접근한다. 직관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증거를 찾아서 증거를 들고 가르친다. 다른 사람이 하는 주장에 건전한 의심을 품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반박한다.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전도사 모드에서는 도덕적인 허약함을 드러내는 표시이지만 과학자 모드에서는 지적으로 성실하다는 표시이다. 위대한 대통령을 구별하는 요소로 바로 지적 호기심과 개방성이 있다. 그들은 폭넓은 주제로 독서를 냈으며 내추와 외교에 버금갈 정도로 생물학, 철학, 건축학 그리고 음악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들은 새로운 견해에 귀를 기울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낡은 견해를 새롭게 고치는 데 관심을 쏟았다. 그들은 자기가 펼치던 정책들을 획득해야 하는 점수가 아니라 진행해야 할 일종의 실험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직업 정치인이지만 자기에게 닥친 문제들을 과학자 같은 태도와 접근법으로 풀곤 했다. 다시 생각하기는 맨 먼저 지적인 겸손함부터, 즉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과학적 사고는 자부심보다는 겸손함을, 확신보다는 의심을, 종결에 따른 신경 끄는보다는 호기심을 소중하게 여긴다. 확신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직접 만든 감옥에 걷어버릴 수 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지식이 몰고 오는 저주이다. 좋은 판단은 자기 마음을 여는 기술과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에 달려있다. 혹시 당신은 역사와 과학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기 능력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가로막는 힘 가운데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게 있다. 그것은 초인지 기술, 즉 자기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겸손함을 잘못 이해한다. 겸손함은 확신을 적게 하는 것, 즉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겸손함의 라틴어 어원 가운데 하나는 땅에서부터이다. 한마디로 말해 겸손함은 얼마든지 오류를 저지르고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땅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확신에 찬 겸손함,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올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문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가 가진 낡은 지식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심을 품으며 새로운 통찰을 찾아 나서겠다는 충분한 확신을 갖는다. 확신에 찬 겸손함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확신하지 않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편익을 다룬 짧은 글을 읽은 학생들이 자기 학습 분야에서 추가로 도움을 구하러 나설 확률은 65%에서 85%로 뛰어오른 것을 한 실험이 확인했다.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리더십 효과를 다루는 엄정한 연구 논문들이 내린 결론을 따르면 가장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팀은 확신에 차 있거나 겸손한 지도자가 이끄는 팀이 아니었고 가장 효과적인 지도자들은 자신감과 겸손함 두 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생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음을 잘 안다. 오만함은 자기 약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 겸손함은 반사형 렌즈라서 자기 약점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확신에 찬 겸손함은 교정용 렌즈라서 그 약점을 극복하게 돕는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가진 믿음과 사상, 그리고 이념이라는 잣대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예측가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제 가지고 있던 의견들을 던져버려라. 그게 도움이 된다. 자신이 틀린 길로 가고 있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은 결코 우울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이봐, 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 라고요.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남을 비웃고 나무란다.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에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를 비웃고 나무라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자기 정체성과 동일시해서 설교와 기소라는 억지를 부리며 살아갈 수 있다. 혹은 과학자처럼 살면서 설령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도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상적인 구성원은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꼭 들어야 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내리는 결론에 동의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가진 생각,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강력한 지도자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키워준다. 반면에 허약한 지도자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멀리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죽여버린다. 이런 반응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바람직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우리는 도전 네트워크의 가치를 자주 무시해버린다. 동료로부터 거친 피드백을 받은 직원은 그 동료들을 회피하거나 자기 관계망에서 섞지 않은 전형적인 반응을 보였다. 좋은 토론은 전쟁이 아니다. 있는 힘껏 줄을 당겨서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이기는 줄다리기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스텝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방과 협상에서 함께 추는 춤, 그것도 미리 안무가 짜여있지 않은 춤을 즉흥적으로 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한 가지 차이점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연구자들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두 집단에게 협상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때 평균적인 협상가들은 기대되는 합의 내용은 따로 살피거나 챙기지 않고 오로지 전투 준비만 열심히 했다. 그런데 전문 협상가들은 상대방과 밟아 나갈 수 있는 일련의 스텝의 종류와 순서를 미리 정리했다. 즉, 전체 협상 계획의 3분의 1을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데 할애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여지는 많지 않다.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을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배운 내용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개방성을 과시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기꺼이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결코 위선이 아니다. 토론은 때로 필요 이상으로 전투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비화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자신은 모든 것을 고려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중에 맞춰 생각하기보다는 청중에게 질문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스스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토론을 마치 전쟁처럼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론을 전쟁이 아니라 춤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양측이 함께 보다 더 나은 지점으로 나아갈 안무를 짤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이 가진 강점을 인정하는 한편 자신이 상대방에게 드러낼 반응을 자기가 가진 몇 되지 않은 최고의 단계에 한정할 때 보다 더 나은 리듬감을 찾아낼 기회는 그만큼 더 넓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러내는
본능적인 반응은 보통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마음을 열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다. 잘 듣는 것, 즉 경청은 단지 말을 적게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이상이다. 그것은 질문 및 답변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개인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으며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불안과 방어적인 태도에서 해방한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훌륭한 경청자는 상대방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인다. 경청의 힘은 자신의 태도와 의견을 성찰할 여유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의 표현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심리적 안정성은 많은 기업에서 유행어였다. 기업의 지도자는 심리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지난 여러 해 동안 심리적 안정성은 많은 기업에서 유행어였다. 기업의 지도자는 심리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심리적 안정성은 목표의 기준을 늦춘다거나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거나 그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한다거나 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칭찬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심리적 안정성은 존중과 신뢰와 오픈마인드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질책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어떤 제안이나 우려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의 토대이다.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은 우리가 자주 해야 하는 질문이다.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에이미 에드먼스는 심리적 안정성이 책임성 없는 상태로 존재할 때 사람들은 자기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책임성은 있지만 심리적 안정성이 없을 때 사람들이 불안지대에서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둘을 결합하면 학습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학습지대에서는 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그 실험에 구멍을 뚫는다. 행복은 흔히 자기가 있는 장소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더 많이 좌우된다. 우리에게 의미와 소속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것, 다른 것에 즉 다른 사람의 행복, 인류의 발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예술이나 이상의 추구에 마음을 붙들어 매는 사람들만이 행복하다. 그것도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볼 때만 그렇다. 그러니까 행복은 행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목표 삼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찾아온다는 뜻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열려있는 체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혹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온갖 낡은 이미지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권을 놓고 다시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이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예전에 단호하게 결심하고 수행하던 것들을 다시 곰곰이 살펴보고 현재 내리는 의사결정에 의심을 품으며 호기심을 발동시켜 미래의 계획을 다시 상상하는 데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를 낯익은 환경과 과거의 자아라는 족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다시 생각하기는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해방될 때 우리는 기존의 지식과 의견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생각하기는 한층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다.
행동 지침, 다시 생각하기 습관을 길러라. 당신의 자신감을 미세 조정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의심하게 만들어라. 보다 나은 질문을 해라. 의견 불일치에는 전쟁이 아니라 춤을 추듯 접근해라. 아이들에게 다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라. 학습 조직을 만들어라. 자신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열어둬라.